어, 제가 잡은 주제가 대단히 이제 거창하게 AI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 하는 거는 나이가 65세에서부터 한 85세, 90세 될 때 되는 이분들 중에 건강하게 지내다 하는 결심이 선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대구시가 주제로 삼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학도서관에 하고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신노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때 이런 세미나를 한 10회가량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선생님, 다른 분야 선생님들 모시고 그분들이 와서 좋은 말씀 해주고 하는 걸로 했는데 신노인 운동이나 액티브 시니어는 나는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 아닐거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드는 것이 자연의 현상인데 우리가 나이 드는 노화는 피할 수가 없대요. 근데 노쇠, 나이보다 쇠약하고 나이보다 약하고 나이보다 허약하고 나이보다 병이 많이 걸리는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늘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희망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장수 전략이라는 말은 뭐냐면 장수가 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MBC 방송팀이 희망을 해가지고 지금은 좀 다 됐으면 19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이 오키나와라고 칭했었습니다. 오키나와가 그 당시에 100세 이상 노인들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 인구 대비 많았고 특히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오기미라는 지역이 단위 인구당 100세 노인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우연히 오키나와에 있는 대학과 한 10수년 동안 교류하면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지금도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MBC 방송에서 카메라하고 PD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주일을 취재를 했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104살 난 그 할머니 인터뷰도 하고 그 소위 이 100세 노인들이 즐겨 먹는 식단은 뭔가 하는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MBC에서 그 방송을 50분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저 자신도 지금 한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이 살다가 누구나 뭐 어느 때가 되면 하늘이 부르면 이제 가는 건 인생 여정인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다 간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고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일들이 밸런스를 구성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건강에 해당되는 요건들 그게 채워지는 게 바람직하고 두 번째 자기가 젊었을 때 일하던 직장은 은퇴를 했을지 몰라도 뭔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건 비교적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 텔레비에서 산에 들어가서 5년, 10년, 20년 산 분들 뭐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들 생활도 소개합니다만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나와 친구들,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웃들 등과 어떻게 이제 어울리냐 하는 것이 이 건강이나 행복하고 연계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책으로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 하셨던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0몇 살이에요? 저분이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104살 이렇게 되는데 이분 얘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60대와 70대가 한경기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1살부터 79까지를 얘기하는지 그 자세히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가 아직 환경기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100세가 넘는 분들이 한 1,700명이 넘는데요. 근데 100세가 넘으면 이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이제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0세가 넘으면서 건강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2022년도가 그러니까 올해죠. 17.5%가 65세 이상의 인구라는데 70년도에 되면 이게 46.4%.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우리는 뭐 이때 별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이란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초석을 놓고 가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한번 말씀상에 보면 우선 정신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기력하고 뭐 생각하면 모든 게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 드시는 분이 없죠? 그런 현상이나 증상을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과도한 불안이라든지 과도한 우울은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에 대단히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키자 하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적 활동을 손 놓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하고 맞물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65세 넘으시고 저런 약은 하나도 안 먹습니다 하는 분 몇 분 계세요? 저 세 분은 아주 행복한 분들이에요. 65세 넘으면 약을 하나도 안 먹는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어떤 경우는 약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시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면 참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활동인데 이 사회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야말로 기여하는 데 그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활동이 우리에게 밸런스가 맞으면 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남자 평균 연령이 한 80세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평균 연령은 일찍 먼저 죽은 사람들 다 빼놓고 재기 때문에 지금 저 나이에 살아계시는 분은 오래 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소위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이제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래만 사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특히 여기 가구별 유형을 분류해보면 한 집, 두 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는 건데 이게 대단히 재밌는 게 남편이 없는 여자분만 사는 거, 부인 없이 남편만 사는 가구가 현재 한 34% 정도 된대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반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 두 사람이 아직도 같이 사는 경우가 33%.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부부가 미혼 자녀와 같이 가구를 이루는 게 9.7%. 지금 미혼 자녀가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부모 한 분하고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가 5.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드러진 사실은 혼자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점점 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든지 못 하든지 결혼을 해서 출산을 안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고 보고 그 문제가 한국이 직면한 어떤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치 한국이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천국인 양 뭐 그렇게 많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서 도대체 노인들을 위한다는 법이 몇 개나 있는데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사회보장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뭐 이 저게 전부 다 노인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아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많은 것보다 실제로 이게 하드웨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와닿는 지원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가 우리가 들면 하기가 어려워지는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옷 입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제 집사람 친구 중에 한 분이 자기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후에 밝혀졌는데 자기가 이제 옷에 단추를 끼려고 하면 이게 안 끼십니다. 그래서 매번 하다가 딸이 가까운 곳에 살아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엄마 뭐 하는데 그러면 혹시 해가지고 그건 안 가르쳐주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해야 그랬는데 한 몇 달 지난 후에 내 딸도 그 문제를 알았답니다. 그래서 단추 끼고 특히 자꾸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린 자꾸를 옷 입기가 불편하다는 게 이제 노화의 하나의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기 혼자 식사하는 게 사실은 뭐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식사 사모님 또는 집에 누가 안 도와줘도 자기가 스스로 해서 잡세요? 선생님도 그래요? 여기 다 그러시죠. 저도 퇴직하고 난 뒤에 이제 식사하는 거 개발했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전기밥솥을 안 써봐가지고 걱정돼가지고 혹시 이게 터지면 어떡하냐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탁하는 것도 뭐 처음에 보기만 했는데 그거 뭐 바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어넣고 단 옷을 잘 분류만 조금 해놓으면 처음엔 뭐 늘어났다 뭐 이상하게 됐다 해가지고 많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문제 있을 만한 걸 안 하고 문제 없을 것만 하면 뭐 문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가는 게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금융기관들은 조직 뭡니까 구조조정을 심심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 잘 돼도 구조조정하고 영업이 안 돼도 구조조정하고 이러니까 나이 든 분이 가가지고 도움을 받고 뭐 일을 처리할 지점이 자꾸 주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M기 같은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인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돈 이체하고 또 뭐 이런 거 공과금 내고 그건 하시죠? 만약에 안 하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걸 가르쳐 준다 하는데 아직도 못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공인 인증서라고 하는 게 그게 아주 처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년 받았는데 인증서를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거 그것도 한 3년을 일을 악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하시면 그것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뱅킹 지금 사용하세요? 여자분들은 훨씬 빨라가지고 잘하는데 저도 아직 스마트폰 뱅킹을 안 하는데 스마트폰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보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장 보는 것도 사실은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들 부쿠라파 스칸디나비아의 어느 나라에 있는 거 아세요? 부쿠라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오케이 그거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아니에요. 어쨌든 핀란드 및 덴마크 이 네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 인종이 비슷한 게 핀란드는 아시아 계통이에요. 여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세 나라는 옛날에 그 언어가 같았다고 해요. 그 세 나라는 바이킹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핀란드는 뭐냐? 핀란드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가가지고 그 후예들이 남아서 핀란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마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많이 피가 섞여가지고 그런 전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류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 있는 곳이 두 군데, 하나가 헝가리, 하나가 핀란드, 이 두 나라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려워지는 게 화장실 가기. 걷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사실은 저희 집안에 85된 분이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살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6개월을 같이 지내봤는데 한국에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얼굴도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옛날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생각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뭐 80세 중반 만나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제 차 타고 가서 이 만나게 하고 옆에서 관찰해 보면 별로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생활 경험이 너무너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이가 먹으면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구에 지난번에 여러분들 국제 노인 기술학 학술대회인가 뭐 이런 게 열렸습니다. 공식적인 말은 인터내셔널 제롬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뭐 이래요. 그래서 세계 한 50개국에서 한 30개국에서 한 200명 오고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대구에 엑스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4박 5일 했는데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지고 참가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나이 먹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시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타는 거,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휠체어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지팽이 짚는 거 이런 등등. 지팽이도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혼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할 상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봇가 말동무하는 거, 그런 기능 가는 여러 가지를 4박 5일 동안 한 4일 동안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기구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안 주고 빌릴 수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즉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여러분들 침대 이 90도로 각도를 맞추고 또 내려가고 뭐 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침대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600만 원, 살려고 600만 원 이런데 저기서는 리스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동 욕조나 뭐 목욕할 때 무거운 사람을 운반하기 힘들 때 도와주는 그런 기구, 또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서 자기 집을 못 찾고 배회하는 거, 그런 거 탐지하는 뭐 그런 기능 등등해서 수없이 많은 기구들을 봤는데 그 기구들을 보고 감탄한 것보다 그런 기구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빌려서 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법이 굉장히 노인을 위한 법이 많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의 여가 복지를 위한 시설이 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그 다음에 노인 주거복지 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시설에는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이용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네덜란드 아인트호펜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아인트호펜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팀을 감독할 때 어디서 왔는가 하면 네덜란드 아인트호펜 팀에서 왔거든요. 아인트호펜이라는 도시가 인구
지금은 한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네덜란드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노인을 위한 아파트의 총 지배인을 6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배인 취임하면서부터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서 네가 유럽 오면 꼭 한번 들으라고, 진짜 이건 공부할 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만은 오번에 가서 저희 딸하고 가서 이제 그 집을 시설을 방문하니까 115가구가 같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 아파트가 거기에 입주하는 전제 조건이 나이가 65세가 넘고 자기가 있던 직장을 은퇴를 하고 부부가 돼도 좋고 혼자도 상관은 없으나 단 건강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입주를 해서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오케이. 그래서 방을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 같으면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방 2개짜리 아파트, 좀 응접실 있는, 부엌 있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 방 하나고 응접실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달이 내는 비용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5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연금을 만일에 두 사람이 받으면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금 없이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해봤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네덜란드도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에 어느 시간부터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효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영남대 교수로 1981년도에 취임할 때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노인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1984년도부터 해서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그 노인학이 뭐냐? 그 노인학이라 하는 거는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니까 온갖 분야가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뭐 의학이나 그 다음에 인문사회과학, 그 다음에 정치, 행정, 문화, 뭐 온갖 분야가 거기 해당 안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그 네덜란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지금도 하나의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이제는 노노 헬프, 노인이 노인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어떤 커뮤니티, 어떤 공간에 비교적 건강한 노인과 덜 건강한 노인이 있으면 이래서 상호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새로운 인력을 밖에서 충원하려고 하면 비용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이제 그 역할을 기꺼이 해줬는데, 자녀들도 일자리 때문에 대도시에 가고, 대도시도 가도 뭐 같은 대도시에 있어도 바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구성했는 건 노인이 노인을 서포트하는 시스템. 그래서 자기가 성공적으로 그걸 하는 동안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 게, 예를 들어서 100몇십 명, 100몇 개 아파트 공간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한 200몇십 명 됐는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하나 식당을 하나 운영하는 것도 모두가 다 싫어하더라고요. 의견 일치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한 끝에 자치회에서 식당을 운영해보라고 하고, 뭐 그래서 한 2년 반쯤 지나니까 서로 의견이 비슷해졌다 하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양로시설이나 요양원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젊은 자녀분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가 모셔놓으면 인문과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 거. 과연 그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뭐 시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소프트웨어, 거기 일하는 사람은 어떤지,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배려를 하고 돌보니 그건 기사거리도 안 되는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강 노인 생활을 도움을 주는 내용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을 AI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하고, 기계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이제는 마치 사람의 뇌 기능까지 하는 걸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 응용되는 분야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AI라는 말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노화는 못 막아도 노쇠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쇠를 막을 수 있을까는 제일 뒤에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만, 노화는 나이가 60년 지나고 67 되고 67 지나고 68 되는 거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몸이 쇠약해서 남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노인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것을 4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노인을 위한 AI, 이건 노인 아닌 신체가 불편한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AI 지원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대화를 하나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독거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 후에 발견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최근에 텔레비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아주 이웃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 지금 잘 모르고 지나는 것도 대단히 많죠. 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로봇을 보면 인공지능 로봇인데, 지난번에 제시에서 나온 거 보면 그냥 사람 얼굴 모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기계예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얘가 말을 겁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노인이신 분이 오늘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무슨 식사하셨어요? 내용이 뭐예요? 이런 또 묻고, 얘가 사람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의의를 기억해가지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을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게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 지원하는 건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팽이나 우산이나 등산 스틱 이런 것도 AI를 이용한 대단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팽이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 측정, 스마트워치나 혈압계 같은 거 있으면 혈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혈당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재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망 같은 것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지원, 인력 지원 같은 거는 조끼 로봇. 여러분들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 아는 집안 분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노인 아파트죠. 거기 이제 사시는데, 한 번은 거기에 사시는 나이 많은 분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또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자기 힘이 드니까 막 그냥 거의 집어 던지듯 하는데, 이 조끼를 입으면 힘을 쓰는 걸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인데, 그걸 입으면 무거운 짐 들 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무거운 사람을 이동시킬 때 도움을 준다 이거죠. 또 밥 먹여주는 로봇, 그 다음에 반려동물 로봇, 대단히 이제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걸 자기가 구입 안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내가 AI를 연구해가지고 거의 전문가가 될 필요 없고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폰과 연결된 뭐 AI를 통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 3년 반쯤 전에 우리 저 용학도서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무대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공연단이 왔습니다. 공연단이 여자 공연단인데 재밌는 것은 오키나와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을 하는 무용단인데 구성은 평균 연령이 75살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단장인 분은 93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97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하고 보물동 쪽에 있는 또 국악 춤추는 팀, 뭐 합창단 또 와서 공연하고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열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섬에 오키나와에 굉장히 많은 횟수를 방문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가 제일 추운 2월이 제일 날씨가 추운 2월이 평균 온도가 10도예요. 그 다음 비가 별로 안 오고 날씨가 항상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한다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키나와를 소개하면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일본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저기 대만하고 일본 본토 사이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게 오키나와예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150만이 안 됩니다. 130만이고 섬이 한 160개로 이루어졌고 산호초 바다에서 아주 바다가 깨끗합니다. 그건 참 갈 때마다 참 신기하게 깨끗하고 세계 최장수국 일본에서도 손꼽는 장수촌이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통계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장수촌으로 찍혀 있습니다. 근데 장수 비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식습관과 식생활과 관계되는 것을 제가 주로 뽑아놨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가 일본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돼지고기 중에 삼겹살, 오겹살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돼지 껍데기 여러분들 콜라겐 많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여성들 피부에 아주 좋다고 그러고 돼지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근데 돼지 살은 안 먹는데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주식 비슷하게 먹는 게 오키나와 소바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방법도 있고 차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오키나와 소밥이면 거기에 반드시 돼지고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고 돼지고기가 건강에 자기들한테는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소고기는 별로 소비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소금 소비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마지막에 가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적게 먹는 연소 그리고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이 소금이 필요할 때 해초로 만든 천연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식단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염분이 적게 그 염분이 적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맛을 조금 줄여가면 염분이 적어도 익숙해진다 이거죠.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왜냐? 소금기가 확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오래 병원에 있으신 분은 거기에 익숙할 만하면 나와가지고 다시 원위치하고 이러는데 소금은 양이 많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고 유념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설탕도 흰 설탕은 안 먹고 흑설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오키나와는 사탕수수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키나와 나라 이름이 류큐국이었어요. 류큐. 그래서 류큐국의 왕이 우리 대한민국 그 조선조 세종대왕 시대에 방문해가지고 친선살단이 와가지고 자기들 특산물인 흑설탕 주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단맛 내는 설탕이 참 귀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게 흑설탕이에요. 그 다음에 브라운, 갈색, 그리고 마지막 정제되는 게 흰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 흰색을 먹어야지 괜찮다는 게 어느 틈에 배웠는데 거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쌀도 같이 비슷하죠. 쌀밥도 하얀 쌀밥은 몇 번 그 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제거한 다음에 먹는 게 흰 쌀밥이죠. 흰 쌀밥 이전 단계가 우리들에게 건강에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조금 느립니다. 반응이. 그래서 신경을 아주 한국 사람하고 이제 굉장히 반대되는 특징입니다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신경을 둔하게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 본토에서는 전쟁 안 하고 오키나와에서 전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사람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리게 반응하는 게 있었고 도민의 4분의 1, 한국 사람도 여기에서 수도 없이 끌려가서 죽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속 우리 개개인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기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만 나이 먹는 것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참 중요한데 우리가 혹시 한국 사회가 점차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 존경받고 고령이 되는 것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자랑스럽다. 90살 넘으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장, 군수, 업장 이런 분들이 표창장을 하나씩 보내요. 집으로.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고. 100세가 지나면 큰 선물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합니까? 네. 100세 이상 주변에서 그런 것은 못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연 조건이 온화한 기후에다가 공기도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오키나와가 사실은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공기 맑고 물 맑은 데는 일자리 별로 없잖아요. 관광업밖에 안 되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키나와 들렀더니만 막 호텔 짓는다고 온 동네마다 호텔 짓고 있더라. 야 이거 혹시 이거 관광 붐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게 꺾이면 어떡하나 했더니 아니면 코로나 때 막 꺾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섬이 적은데 관광객들이 코로나 조금 풀린다 하고 막 몰리더니까 코로나 확산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풀리고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천혜의 좋은 자연 조건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얼굴도 가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대목인데 자기가 농사지어 스스로 먹는다는 거는 자기 집 앞에 있던 조그마한 틀에다가도 뭘 심고 자기가 야채는 키워 먹는 거 그런 것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지런하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다 가가지고 낚시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움직인다 하는 거,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한다 하는 게 중요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을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식단 해가지고 돼지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하루 평균 섭취량이 한 50g 된대요, 돼지고기가. 근데 일본 본토가 20g밖에 안 된다 하니까 섭취량이 많죠. 돼지고기는 아시다시피 콜라겐,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반면에 콜레스테롤은 쇠고기나 닭고기보다 적다 이거죠. 그래서 돼지고기가 굉장히 이쪽에서는 존경받는 음식 같아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보다 단백가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못지않게 소비량이 많은 게 콩인데 이게 이제 두 부류 이런 거죠.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콩을 이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콩은 많이 먹죠, 사실은. 콩 소비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평균 한 90g의 두부를 먹는다고 그래요. 콩류와 돼지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콩에는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E가 풍부하고 불포화산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콩을 뭐 저도 가끔 먹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줄은 가게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호야락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호야? 지금 한국에도 저기 생산이 되더라고. 본래는 열대지방 건데 호야가 우리 여주라고 그러죠? 이 호야가 처음에 먹을 때 굉장히 썼어요. 그런데 썰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오키나와 사람들도 호야를 맛을 알락하면 30살쯤 돼야지 맛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온갖 음식에 다 넣는 거예요. 생긴 꼭 수세미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근데 수세미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북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주도 정도에서 키우는 게 이제는 식물이 이 북쪽으로 점점 넘어와서 지금은 호야도 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80%를 채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채식이 몸에 좋다는 건 뭐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만 일본 본토에 비교해서 하루 60 내지 80g 정도 이거보다는 오키나와 사람들 채식이 20-30g 더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고구마나 현미를 많이 먹고 감하고 감귤, 오키나와 감귤은 보면 좀 못생긴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안 하고 아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루마티스 관절염 예방도 되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암 억제 작용도 있고, 수세미는 호야하고 별도로 미소국에, 여러분들 된장국, 일본식 된장국인데 두부와 함께 넣어서 비타민 C나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호야는 우리 위를 청소해 준다고 그래요. 변비 예방하고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는데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백화점 앞에 지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이래 길에서 호야 말린 거 파는 분들 계세요. 그거 집에서 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안경밥솥에 해가지고 고야 차 만들어서 드시면 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비용 돈도 별로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고구마 현미, 칼로리가 적고 혈당 지수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이 비교적 많지 않은 건강 영양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섭취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일본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소금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혈압이나 위암 발생이
염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 섭취를 지금부터 유념하시는 게 좋겠고, 하루 10g 정도를 소비해라 하는 게 일본 후생성,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건부죠. 복지부인데 이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한 데는 오키나와밖에 없다고 그래요. 딴 데는 다 성적이 이거보다 위로 가서 올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온화한 날씨 탓에 항상 신선한 채소가 나무로 쯔게모노 같은 절일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고, 생선이나 조개로 회로 먹거나 삶거나 튀겨 먹으므로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된다.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생선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개도 물론 바다에서 나오는 거고, 또 설탕 얘기도 여기에 다시 나오는데, 여러분들 설탕하고 소금 두 개는 하얀 걸로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를 80%만 채우라 하는 오키나와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 하치부라 그러는데, 하나가 배고 하치부가 80%죠. 하나 하치부라 그러는데, 식사를 아주 꽉 차도록 먹는 건 안 좋다고. 어느 정도 되면 요 정도의 숟갈, 그러니까 마지막 한두 숟갈이 꽉 차게 만드는데 기여할지 모르죠. 그때는 식사를 스톱해라 하는 그런 얘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루 섭취 열량이 180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는 남성은 2500 칼로리고 여성은 2000 칼로리라는데,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조금 될수록 적게 먹으라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100세 이내 90%는 중요한 것이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할 만큼 규칙적인 식사하는 것. 그런데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먹지 않는 것. 제가 그 104살 먹은 할머니 MBC하고 취재할 때 할머니 집에 가서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달력에 그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중에 여백에다가 매일 자기가 하는 걸 적더라고. 자꾸 메모를 해요. 그러면서 또 옛날 공책, 아주 옛날 공책을 날짜를 써가면서 그날 행거를 적는 거예요. 그럼 내용 보면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다, 국민보건 제조했다.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밭에 갔다. 밭에 가서 배추 뽑아서 식당에 팔았다. 그걸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볼펜 지금 메모하시는 분이 아주 드물게 뵈는데, 안 적는 게 버릇이 들면 평생 안 적는다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녹음하면 돼요 하는 녹음도 안 해. 행거 터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적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그 할머니 보니까 그렇게 적더라고. 글씨가 알아보기도 힘들어. 그런데 적는데 아마 장수에 기록하는 게 기여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에서 서서 먹지 말고 반드시 앉아서 먹으라. 걸어 다니면서 식사하지 말 것. 혼자서 먹지 말고 같이 먹을 것. 여러 사람하고. 천천히 대화하면서 기분 좋게 식사할 것. 자연 조건은 여기 그 오키나와 중부에 있는 한 지역인데, 참 파란 하늘하고 그 코발트색 바다하고 재밌는 아주 좋은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온화한 기후 때문에 사시사철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 날씨가 여름에도 30도는 안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봄에 제일 추울 때가 2월 초인데 영상 10도. 그 다음에 2월 초, 2월 중순이면 일본에서 제일 먼저 사쿠라 꽃이 피는 데가 여기거든요. 제일 먼저 사쿠라가 핍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도 어쨌든 가봤습니다. 하와이는 굉장히 현대화 되어버렸는데, 오키나와는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추가하면, 낙천적인 생활 태도는 마을 전체에 팽배한 노인 공경 및 장수 축복 문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도 이제 그런 전통을 활성화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오히려 장소에 해롭다고 굳게 믿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인의 80%가 평균 92살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대요. 여러분들 92까지 자기 혼자 농사 짓고 해초 채취하고 생업을 하면서 배추도 자기가 재배하고 하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이트볼도 하고 춤도 치고 전통 무술 이런 거 하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오키나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권도고 일본은 가라데라고 그러셨습니까? 오키나와가 가라데의 출생지예요. 처음에 오키나와가 유교 왕조 때 무기를 금지하고 무술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지금도 그 오키나와에 있는 가라데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키나와 사람들이 여유있고 느리다 하는 걸 오키나와 타임, 코리안 타임하고 같은 개념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매사에 너무 민감할 것 없다고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니까 한국말을 배운다는 학생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는 한국에 유학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라도 유학을 준비가 되면 연락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 한국 그렇게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일본이 한국이 서로 이상한 정치인들 때문에 서로 거리가 멀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서적 유대라고 하는 게 감성적 유대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잘 뭉치고 잘 어울리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노인들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강력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도 저건 실제로 봤습니다. 그 시골에서 아니지. 그분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지금 저보다 나이 한두 살 차이 나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친구로 만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류큐 신문,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이 류큐 신보라는 신문인데 거기 그 부장으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나온 분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일본 최북단에 가서 자기 집을 지었어요. 부부가 지은 거야. 아무 도움 안 받고. 그 둘이 집이 바닷가에 이렇게 크게 절벽 위에 있는데 최근에 한 채 더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알고 전번에 인솔을 했는 긴조 교수 이분, 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딴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기회만 나면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유대관계를 참 잘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주관적인 만족감이 높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아픈 거고,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이루겠다는 자각, 스스로 깨달음과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다 이거죠. 근데 한국에 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아이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우리나라도 개하죠. 알게 모르게 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남자분들도 하는지 몰라요. 회비 내고 모아가지고 하는 게 그게 개 활동의 비슷한 유형 아닌가 싶습니다만, 모아이는 우리나라 개와 비슷해서 정기적으로 친구, 친척, 동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금도 만들고 개 모임도 하고 같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상호 부족, 서로 서포팅하는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가 발달이 돼야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도우고 서로 하는 거지 먼 데 있는 사람이 상호 부족할 일은 비교적 많지 않죠. 그래서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마을에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모여서 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음식 나눠 먹기도 하는데, 일본의 그 여러분들 축제 있지 않습니까? 맛쓰리라고 하는 게 지금 똘똘 뭉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게 비슷한 게 있는데 조금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맛쓰리라 하는 게 일본의 경우에 지역마다 뭐 유형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 방식을 보면 옛부터 살아온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살고 자택에 거주한다. 우린 나이 먹으면 그냥 요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떠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행복하게 죽는 방법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떠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좌식 생활을 한다. 의자에 앉는 것보다 땅바닥에 앉는 게 많기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 등 인위적인 난방시설이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가보면 오키나와가 꼭 그냥 친척집에 온 것처럼 가까움을 느낍니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임신과 출산 경력이 많다. 아기들을 비교적 많이 낳았고, 나이가 먹어도 왕성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상호 같이 늙어가는 거죠. 또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형제 자매들도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 요인에서 장수가 유전적인 요인으로 크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려고 그러는 데가 이 오기미 마을인데, 장수촌 중에 장수촌인데, 거기 가보니까 80살 먹은 분을 청년 취급하더라고. 심부름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 오기미촌은 지금 여기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업 단위인데 적은 업 단위예요. 인구가 한 3,500명 되는데 그 중에 90살이 넘는 사람이 80명이 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균형 잡힌 식생활, 이 균형 잡힌 식생활 자기들 정의하면 돼지고기와 야채와 뭐 고야 이런 걸 충분히 잘 섞어서 먹는 것 같고, 또 모여서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 국민보건체조 아시죠? 합니까? 해야 돼. 제가 어머니 도쿄에 조금 떨어지는데 사이타마 한 20몇 년 전부터 아는 일본 교수 병문안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니까 그 다음 아침에 깨우더라고. 우리 체조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가보니까 한 50명이 모였어요. 50명이 모여가지고 국민보건체조 있잖아. 그거 하는데 그 기억이 조금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한 45분 하더라고. 근데 50명 중에 할머니들이 훨씬 더 많아. 남자들이 적어요. 여도 남자들은 헛바이구나. 그래서 그 라디오 어느 한 분이 들고 와서 그 카세트 집어넣고 보건체조 합니다. 그러니까 그 45분 체조하면 그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배운 거 안 버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 특히 중요한 게 여유 있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를 컨트롤할 줄 모르면, 화를 억누를지 모르면 몸도 불편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사회적 유대, 서로 좋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기미 마을의 노인들은 평생 현역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 마을이 이제 굉장히 잘 살던 마을인데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세계 어디나 거의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재활성화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저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가지고 스포터에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수 선언문이 이 오기미 그 촌에 가는 입구에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70살인 당신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80세인 당신은 청년이다. 90세의 노인들이 당신을 천국에서 초대하면 100세까지는 기다리라고 말해라.
100세가 되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하라고. 이거 사진 찍어 두세요. 우리가 남이 하는 방법을 보고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방도 참조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이래 보고 따라하는 거.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이 하는 걸 이래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장수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이 드는 것과 노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게 나이 드는 것과 노화락하는 건 이제 그야말로 쇠진해지는 거, 기계가 마모되는 거, 이런 걸 노화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속도를 줄이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즉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노화는 얼마든지 조절하거나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노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들지만 늙지 않는다는 말을 마음에 유념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 정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노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비노화라고 붙였는데, 이 비노화는 노화가 되지 않는 걸 비노화라고 그러는데, 나이 드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나이 드는 게 뭔데요?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게 나이 드는 거냐? 는 아니다 이거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말년이라고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unag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어제 보니까 영국에서 베스트셀러 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올해 11월 초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unaging, 책 제목이 unaging이야. 비노화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기 위한 4가지 활동을 공개해 놨습니다. 요거는 꼭 사진을 찍어 가져가서 기억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4가지 활동이 뭐냐면, 첫째, 인지활동. 이 인지활동이 말이, 저 인지라는 말을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데 단어도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학습하는 거예요. 뭘 끊임없이 배우고 뭘 자꾸 하는 거, 이걸 인지활동이라고 하고 정신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뭐 알아보고 하는 이런 활동을 인지활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체활동은 이건 누구나 우리가 다 압니다. 움직이는 거. 걷는 만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린다. 걸음이 날 살린다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서면 죽는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리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 자식들이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이웃이 조금 소소한 얘기를 해도 막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분노해서 화나고 이러면 결국은 문제 해결을 안 되고 내 스스로 건강만 빌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이 사회활동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 아는 분 한 분은 자기 부인이 이제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뭐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를 6개월 지나니까 또 수술을 해야 돼. 왜? 그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잘 됐는데 재수술 해야 되는데 또 했어요. 또 한참 있다가 한 1년 되니까 또 수술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인은 그 뭡니까 대소변 수발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뭐 딴 데가 나가 살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지내는 거야. 요양원에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부인이 대소변을 내가 못 받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퇴직을 그 지금 경우에는 50대 초에 했으니까 지금 20몇 년 퇴직, 20년, 그건 30년 가까이 퇴직 상태거든요. 그럼 너 돈을 한 달에 얼마나 내니? 그랬더니만은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좀 지원받고 해도 한 달에 200이 넘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200 넣으라.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뭐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딴 방법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친구는 다행히 이 마음은 뭐 잘 먹고 있어. 그 파크 뭡니까 파크 골프 그거 하러 나가고 자전거도 타고 열심히 하더다만 이런 네 개가 서로 밸런스를 이룩 해야지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도 그래도 좀 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면 인지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 배운다는 게 아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에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외국어를 배우는 거,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는 거, 뜨개질, 재미를 느끼고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외국어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회 있으면 이거 써먹어야지 하는 거 있으면 희망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빨리 하면 사진을 찍으시도 괜찮아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참 중요하다는 거. 매일 30분 동안 날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운동, 또 치아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음식을 못 씹으면 딴 병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러니까 치아 관계는 잘 조심해서 여러분들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활동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만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돌보아야 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유, 내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나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또 배우자, 독서클럽 회원, 운동친구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주는 사람 멀리 해도 좋습니다. 이 정리하면 사회활동인데 앞에 이 세 가지 활동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어디 소속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또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노전 세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고독감. 혼자 나는 쓸쓸하다, 나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거 해소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